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오늘부터 22대 국회 개원이 됩니다. 또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4개 법안이 국회에 통과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4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4개의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고요. 자, 이승만 대통령 이후 또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까지 임기가 또 많이 남았으니까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의 전화 통화 지금 사실 밝혀지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출근길 재밌고 즐거운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부탁드리고요.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알아야 할 뉴스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 픽 시간입니다.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어제 법무부의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하는 이 또 도이치모터스 수사하는 간부들 부장검사들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결론적으로 바뀌진 않았는데요. 네. 이렇게 검사장들의 이제 인사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 싶을 네, 정도로 정말 그렇죠.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손발이라고 볼 수 있는 부장검사들은 유임됐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김승호 형사 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지난 13일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찰청 간부 인사가 대부분 교체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좀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법무부에서는 어제 주요 현안 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되도록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될 4차장에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조상원 검사가 있는데요. 이 조 검사는 2016년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돼서 근무를 했고요. 2017년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보임됐습니다. 네. 사법농단 의혹 수사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조사에도 참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성남지청 차장 때는 이창수 당시 성남지청장, 지금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죠. 네. 이분과 함께 이제 이재명 대표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력도 있습니다. 자, 김 여사 수사 라인이 교체가 됐습니다. 뭐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차장검사들 그 교체된 이후에 김 여사의 행보가 광폭 행보라고 좀 말씀할 수가 있는데 어제는 아랍에미리트 정상 챙겼다면서요? 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실 그 사진 뉴스를 좀 자주 보거든요. 네. 거기서 예전에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앞에 전면에 나온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뒤에 사진들이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역시나 이제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가족과 함께 만났습니다. 여러 기사에서 손편지로 진정성을 보인 김 여사란 제목이 좀 눈에 띄었는데 네. 김 여사는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했을 당시에 아부다비 바다궁으로 초청해 만찬을 열어준 파티마 여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그 뜻을 담아서 손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이 자리에는 대통령 장녀인 마리암 빈트 대통령 국책 사업 담당 부의장도 있어서 이분에게 이제 편지를 전달했다고 네. 합니다. 자, 배동호님, 이진아 기자님 반갑습니다. 이프로님도 댓글 주셨고요. 젤리스님, 김혜성님, 다시 또 하는 거야, 또 하늘땅님까지 댓글 주셨습니다.
또 아미네 S2님 좋은 아침이라고 또 말씀 주셨습니다. 자, 국회 이야기 좀 전해보겠습니다. 어제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자, 이날도 또 이날까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28일 마지막으로 열렸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 5개 중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전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끝내 극한 정쟁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문제는 정치권이 대립에만 매몰되고 민생은 외면하는 이런 상황이 오늘부터 열릴 22대에 더욱 심하게 반복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것인데요. 더불어 어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총 14개의 네.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거부권을 모두 합치면 16건인데 이에 거의 버금가는 숫자인 것이죠. 다시 임기가 좀 더 많이 남았고 네. 또 지금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또 거부권 행사가 또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거부된 4개 법안 여당의 이제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여당 건의를 수행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법안이 거부됐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거부된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 네. 개정안, 그다음에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 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사업 지원법 개정안 등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좀 비판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주택도시기금 부실화가 우려되고 또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어제 연합뉴스에 출연해서 나라가 해준 제도를 믿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을 믿고 계약서를 쓴 것인데 그게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상 선정 작업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고 네. 또 이와 발을 맞춰서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은 부산 동의대 사건이나 서울대 뿌락치 사건, 난민전 사건 관련한 것들 때문에 좀 이제 그 국가 유공자로 인정되는 것이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도 했습니다. 또 농업회의소법이 시행되면 농업인들의 국가 재정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한우산업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돼지나 닭, 다른 축종 농가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또 이제 비슷한 말을 했는데 네.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일방적으로 통보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 이제 결국 국회 끝났잖아요. 네. 거부권 행사되면 이 법안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동 폐기되는 겁니까?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시스템상으로 어제 국회로 돌아오려면 이제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결국에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네. 이와 함께 여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던 법안들 16,000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모두 폐기됐고요. 여기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던 민생 법안들이 다수 섞여 있어서 정쟁만 일삼다가 민생을 외면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여당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여당의 경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는 입장인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도, 의사 일정 합의도, 법안 처리까지 모두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독선을 부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거대 양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없다면 제2요구권 행사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책임을 이제 민주당에게 돌린 것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뭐 민생법안 무더기 폐기를 두고서는 여야 공동 책임이라면서 하지만 원인 제공은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야당 입장도 좀 있죠. 네, 민주당의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을 당길 뿐이다 이렇게 좀 일가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민생을 외면한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한 나머지 쟁점 법안들까지 모두 이제 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것들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바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부터 22대 국회 개원을 합니다. 여야 대립이 더 커질까요? 어떻게 좀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아무래도 더욱더 큰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대립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된 최상병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서 제22대에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 입성 예정인 조국 혁신당인,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어제 민주당과 연대할 것을 예고했고요. 또 여당 숫자가 21대보다 더 적어진 만큼 야권의 공세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역시나 거부권을 또 행사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요. 예. 그래서 벌써 또 원구성에 대한 합의도 이제 여야가 접점을 찾기보다는 각자가 주장만 지금 늘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원장과 그다음 운영위원장을 찾아와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를 제어할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절대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극한의 대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좀 뒷전으로 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좀 예측도 나옵니다. 네. 네. 자,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1대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보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특히 공수처가 윤 대통령하고 이정수 장관이 그 통화했던 내용, 그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작년에 이미 이걸 알고 있었는데 이걸로 갖고 그럼 압수수색을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어제도 여러 가지 이제 단독 보도가 쏟아졌는데 네. 공수처가 작년 말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의 광범위한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을 이제 확인했다고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어제도 다뤘던 대통령 개인 명의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통화한 내역도 이미 파악을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사실 올해 이제 공수처는 1월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잖아요. 근데 네. 대상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지휘부가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부승창 원내 부대표는 수사기밀 유출을 확인하겠다며 수사팀의 통화 내역 제출을 요구했고 또 사건 배당권을 이용한 업무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러면서 공수처 내부의 이야기를 좀 전했습니다. 자, 결국 민주당 22대 지금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아마 재발의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지금 이 부분이에요. 공수처의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 이것도 지금 수사 대상으로 직시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네요. 네, 22대 국회 첫날인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제출진을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민주당 외에 강한 개혁을 내세운 조국혁신당과 그리고 또 개혁신당도 공조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건 최상병 수사를 왜곡시키는 것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타난 것이라면서 수사 대상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강력히 말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이 특검이 이제 당시 부결되던 당시에 천하람 의원도 이제 국민의힘이 용산의 조무래기,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원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찬성에 이제 그러니까 가결의 가능성이 높다, 가결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22대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당 반응 어떻습니까? 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이죠. 이제 통화 내역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원론적인 이야기, 법과 절차에 따라 뭐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략적인 목적의 입법 폭주라고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제 말을 했고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라면서 입장을 내놨고요. 22대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에서는 특검법 처리를 맡을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자, 하초코 한사발님, 또 최윤님, KT24님, 송강상님, 또 항상 글을 주시는 배동원님, 오늘 댓글 또 감사드립니다. 자, 뉴스픽 이진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현장 콜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자, 올해 1월 달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기조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입틀막이 됐던 분이죠. 진보당의 우리 강성희 의원, 이거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또 21대 국회에서 첫 입성을 하고 의정 활동 이제 마쳤는데 그 소감까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진보당 오늘- 전 의원 강성입니다. 예. 이제 하루 지났는데 전 의원으로 그렇게 표현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입틀막이라고 표현을 그냥 했습니다. 네네. 올해 다들 1월 그렇게 표현하시죠. 예, 올해 1월 달에 이 전북자치도 출범식 갔다가 대통령한테 국정기조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강제 퇴장 당하셨는데 시간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무슨 사과 받거나 뭐 대통령실 얘기가 있던가요? 뭐 그때 당시에 이미 국회의장께서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요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셨지만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 이후에 아무런 입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영상을 보면서 네. 사실은 우리 많은 주민분들이 제게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밤새 잠을 못 잤다, 눈물이 났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네. 함께 아파해 주시고 분노해 주셔서 저는 또 큰 힘과 용기로 잘 지냈습니다. 저 뭐 보는 뭐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상황인데 네, 그 결국은 이제 경호실에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경호실에서 어떻게 현역 우리 국회의원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그 김종철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입니다. 이분이 경질도 안 되고 바로 또 병무청장으로 또 영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예. 우리 국회에서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사과, 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이 일을 벌였던 경호처 책임자에 대한 경질,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이제 요구했는데 네. 어떤 것도 진행되지 않았고 음흠. 도리어 이제 병무청장으로 영전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이미 예견된 일이죠. 왜냐하면 1월 18일 날 제가 이틀막 사건 당한 이후에도 네. 의사 선생님도 그랬고 또 카이스트 졸업생도 그랬고 같은 일을 계속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것은 대통령이 경호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고 국민의 정서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제 더구나 얼마 전에는 이제 정호성 박근혜 국정농단의 문고리 비서 네. 이분을 비서관으로 채용했는데 다시 기용했죠.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정서를 읽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통령의 좀 위험한 징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 위험한 징조라 하는 것은 그 판단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미 작년에도 네.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도 대통령실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 국민의힘이 이긴다라고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부산 엑스포도 잘하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대통령실 정도가 이런 정도의 판단이 안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는 정말 이렇게 해서 이 정권이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28일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졌는데 부결됐습니다. 결국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좀
투표 수를 보면서 아, 이게 좀 이상하다. 여당도 뭐 이탈했지만 야당도 이탈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분석들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 표결 들어가기 전에 많은 기자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네네. 될 것 같냐. 네. 근데 우리가 뭐 무슨 뭐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다만 국힘에서 찬성으로 돌아서신 분들이 네. 되게 비중 있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예를 들면 유이동 정책위원장 역할을 하셨던 의원님이시라든지 네. 뭐 최재형 의원님이라시든지 그래서 저는 이러면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지만 이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네. 결과는 아무튼 반대 111표고 무효 4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표결 결과를 놓고 예. 누가 무효를 던졌을까, 누가 무엇을 던졌을까, 이것을 가늠하는 것은 되게 좀 난망한 일이고, 다만 183명이 찬성 또는 무효니까 이대로 가면 22대 국회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으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 무효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점 찍었다고 뭐 이래 하던데 그거 정말 모르고 했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의도된 것이다. 예. 예, 저도 이제 국회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네. 무효표는 일부러 만든 표예요. 일부러 하는 겁니까? 예, 뭐 이걸 잘 몰라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직접 그 펜으로 이제 부를 써야 되는데. 가짜 뭐 한글로 쓰면 안 되면 가짜. 예, 그렇죠. 한글로 쓰면 됩니다. 그냥 예. 그다음에 부 이렇게 쓰면 되는. 거기에 예를 들면 점을 찍어도 무효고, 네. 뭐 꺽쇠 표시를 해도 무효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다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이 표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고 제가 네. 국회의원이 된 지난 과정에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무효표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4표가 나왔다는 것은 네. 일부러 무효표를 만든 거죠. 의도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상병 사망 사건 결국 재표결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공수처 수사 내용만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 통화했던 내용도 지금 있고요. 앞으로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공수처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아니 뭐 제가 짚지 않더라도 이미 그렇게 다 행동을 하고 계시고 네. 이제 오늘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니까 네. 바로 최상병 특검 다시 추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난 21대에는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았기 때문에 계속 법사위에서 이것을 막아 나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면 훨씬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아하.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두 달 내지는 두세 달 정도면 다시 이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겠냐. 왜냐하면 뭐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그냥 법사위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통과가 되면 네. 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엊그저께 있었던 그 일들이 네.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제 반복하게 될 겁니다. 국회는 아무튼 빠르게 지금 야당들이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법사위원장에 대한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과 아마 대결 국면이 만들어지기 하겠지만 네. 그래도 국민들이 모아준 의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야당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고 진행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네. 보다 더 본격적으로 용감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뭐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 기록 등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일각에서는 왜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 전격적으로 하지 않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공수처장이 공석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정도의 결단을 하지는 못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는 국민들이 뒤에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전격적이고 용감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검이 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사해 주시기를 국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자, 대통령 취임 이제 2주년 지나간 상황인데 또 뭐 국정 기조 말씀하시면서 또 입틀막의 주인공이기도 하시니까요.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 대통령 방향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때 어떤 말 하고 싶었습니까? 좀 더 기회를 받았으면. 네, 그때 당시에 1월 예. 18일 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의 핵심은 사실은 민생이었습니다. 아, 민생을 좀 돌봐라. 예. 예, 정말 우리 국민들 특히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이나 아니면 중소상공인들은 정말 지금의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죠.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 못 버틴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특히 부자 감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국정 기조가 지금 총선 이후에도 네. 바뀌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대통령은 자신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자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이제는 한덕수 총리 이후에 인선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네. 총리 인선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야당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고 대통령이 좀 더 겸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총선 민심을 잘 받들어서 경제적으로는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그리고 지난 21대에서 거부했던 수많은 개혁 입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총선 하면서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탄핵을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은 아직 변함이 없으십니까? 저는 국회 본회의에서 네. 이미 지난 12월 달에 이번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총선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죠. 네. 그리고 사실 계속 저희 진보당은 대통령 탄핵을 계속 얘기해 왔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탄핵과 관련돼서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하, 예. 당시 작년에 올해 초겠네요. 올해 초에 야권연대 협상하면서 네. 야권이 힘을 합치는데 뭘 위해서 힘을 합칠 거냐라는 얘기를 할 때 저희 진보당은 탄핵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 민주당은 당시에는 그건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탄핵의 사유가 충분하지 않지 않냐? 그 다음에 200석이 안 되면 탄핵이 안 될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반론 앞에서 네. 아니 과거 박근혜를 끌어내릴 때도 야권은 170석밖에 안 됐지만 우리 야권이 단결해서 싸우니까 여당에서도 60여 명의 여당 의원들이 동의해서 탄핵을 만들어내지 않았냐. 네. 그리고 탄핵의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이채 양명주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는 저희 진보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많은 야당들도 탄핵의 문이 열렸다. 탄핵의 시동이 걸렸다. 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요. 예. 네.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면 야당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좀 중심이 되고 또 저희 진보당이 앞장서서 네. 추진해 나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진보당 얘기 좀 해보면요. 진보당 21대 국회 첫 입성 의미가 남달라서 같은데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위성정당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진보당은 이번 4월 10일 총선에 네. 전국적으로 87명의 총선 후보가 있었습니다. 네. 지역구에만. 예. 그리고 이 후보들이 윤석열 심판 선거를 만들자, 탄핵 선거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민주당과 단일화를 했지요. 그래서
60여 명이 넘는 후보들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특히 수도권에서 야권의 압승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박빙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곳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야권의 압승에 진보당 후보들이 그 역할을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할을 한 다만, 것이다. 예. 예, 다만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민주당과 진보당이 힘을 합쳤냐? 네. 저는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리고 개헌을 하자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요. 탄핵 개헌. 네. 예, 그런데 그것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아주 폭발적으로 만들어지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의제를 사실은 진보당이 제기하고 민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머뭇거리는 상황에 조국 혁신당이 그 의제를 선점해 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조국 혁신당이요. 아무튼 이런 의제들이 22대 국회에선 실질적인 논의를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진보당이 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잡으면 좋을까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글쎄요. 저희가 탄핵과 개헌이라는 우리 비전을 분명히 세우긴 했지만 네. 그리고 또 수많은 우리 후보들이 용퇴하면서 야권의 압승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진보당이 그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진보당이라는 당이. 예,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이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총선을 치르면서 네. 진보당의 이름을 내지 못한 것도 있고 또한 탄핵이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당의 스피커, 진보당의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이 주목받지 못하지 않았냐. 그러면 진보당은 앞으로 더 많은 정치인들을 발굴해내는 것에 주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국회에 3명의 진보당의 당선자를 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또 정치인들 발굴하고 또 특히 대권 후보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21대 국회 임기는 종료됐습니다. 자,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소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듣도 보도 못했던 진보당의 강성희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전주 시민들께 정말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지난 1년 동안 전주 시민을 대표해서 치열하게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아무튼 21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회였다라고 생각하고 22대 국회에서는 더 선명한 야당으로 야성을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진보당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의 앞으로 또 계획도 저희가 좀 궁금하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원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네. 그래서 저는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현장으로 돌아가서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한 노동으로 우리 사회를 밑바탕에서 지탱하는 노동자의 눈으로 또 정치를 바라보고 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의원으로서 너무 활동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우리 댓글에서 우리 강성희 의원님 응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젤리스님, 봄날님, 계피장님 많은 글들 주고 계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고맙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한번 다시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 이슈 3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한 주 동안 또 가장 인상 깊었던 정치권 이슈 아마 오늘 생각해 오셨을 것 같은데 하나씩 뽑아주시죠. 김필성 변호사님부터 할까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다 아실 텐데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티를 여셨습니다. 아,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와 예, 나오네요. 예, 예. 달걀말이, 계란말이. 네, 계란말이 예. 파티 하셨는데 제가 이제 눈에 들어왔던 건 프라이팬이에요. 프라이팬요? 예. 그게 눈에 왜요? 코팅팬이잖아요. 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대선 때 예. 이제 그 민원련에서 이제 그 나중에 이걸 당시의 보도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을 하면서 주요 사례로 언급되기 종편의 편파적인 보도의 주요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달걀말이를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네. 하면서 스테인리스 팬으로 달걀말이를 했어요. 네. 그 요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테인리스 팬으로 요리를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네. 조금 스킬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있어야 네, 됩니다. 기술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팬을 아하. 약불에서 중불 정도에서 한 10분 이상 예열을 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예, 그 과정이 좀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 많은 주부들이 이제 코팅팬을 쓰는데 이런 스테인리스 팬을 쓰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한 분이다. 아. 라는 식의 뉴스가 당시에 이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네. 보도본부 한라인 같은 큰 이제 중요 뉴스에서 중요하게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보시면 스테인리스 팬이 아니고 코팅팬이잖아요. 저건 코팅팬으로 보여요. 네, 코팅팬인데 프라이팬. 저거 말고 다른 사진을 보면 안에 네. 그 코팅팬 특유의 아, 빨간 딱지 이거 예. 그러니까 사실 저걸 보면 예. 저분은 스테인리스 팬으로 요리를 하시는 분인데 왜 코팅팬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거든요. 예, 예. 그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으면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저 보도를 두고 저 보도와 저 보도에 저 행사에 참가했던 기자들의 뭐 이런 모습들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단순히 저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당시에 스테인리스 팬을 가지고 그 대선 전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 보도를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코팅팬 사용하다가 사실은 나왔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아, 보도가 됐었어요. 아무도 그걸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 김 변호사님만 지적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네. 이게 지금도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언론의 보도 행태가 그 보도 행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이슈였다면 이번에 보도를 하는 게 맞고 어떤 프라이팬을 사용하는지가 이슈가 아니라면 그때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됐던 거죠. 보도를 하지 말았었어요. 네,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 김치찌개 어쩌면 이 행사를 갖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우리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달걀 저도 요리를 계란 잘 합니까? 말이 해보셨어요? 뭐 먹는 거에 많이 저는 좋아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코팅이든 뭐든 스테인레스든 어렵던데 어쨌든 코팅팬 사용하셨습니다. 예. 예, 코팅팬을 저 장면을 보고 예. 네 일각에서는 네. 댓글에서는 나라도 말고 계란도 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많은 거니까요. 네. 그 댓글에 계란말이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글도 있는데 뭐 계란말이 하나 많은 거는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니다. 네.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 변호사님은 네, 좀 인상 깊었던 이슈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네. 개헌 논의가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네. 나경원 당선인 아하. 이제 새로 임기가 시작되죠. 네.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그 논의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여당 중진 나경원 이제 곧 의원이 쏘아 올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논란이 컸죠. 네. 논란이 크고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야당의 어떤 그런 공작이다 이렇게 하니까 한 발 물러서면서 5년 임기가 원칙이다라고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논의가 이제는 22대 국회에서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물꼬가 확실히 터졌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개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임기 단축 개헌. 왜냐하면 탄핵으로 가기에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의 중진인 나경원 이제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네. 의원이
그 정도 개헌 얘기를 했다는 거, 임기 단축 큰 것이다라고 네. 짚어주셨습니다. 자, 해병대 특검 이 법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표결을 했는데요.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표 나왔습니다. 자, 각자 뭐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이제 예. 야권에서 이탈표가 있었는가? 네. 그다음에 여당 아니면 여당이 모두 여권이라고 봐야 되죠. 여당 쪽에서 전부 이제 이거를 했는가? 네. 표를 이게 반대표를 했는가에 그렇죠. 대한 여러 이제 결집이 됐나 뭐 네, 이런 거겠죠. 추측이 나오는데 네. 저는 여당 쪽에서 모두 결집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여당이. 예, 왜냐하면 당시 이제 여기 그 전에 뭐 5명 정도가 소신을 밝힌다고 했었지 네. 않습니까? 이슈가 됐으면 이렇게 나온 다음에 나는 소신껏 했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뭐 한두 명은 얘기를 하긴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그 명확하게 예. 하진 않아서 예. 뭐 그래서 이게 이탈표는 생각만큼 크지 않았던 것 같고, 아하. 예, 뭐 어쨌든 5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는 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직 어쨌든 3년 남은 대통령의 장악력이 아직은 좀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있다. 예, 있는 것 같다. 그립감이 있다. 예, 그립감이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당에 있어서는 그립감이 상당히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번 결과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태도도 그렇고 이런 특검 다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첨예한 대립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리고 이게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지금 여론이나 아니면 뭐 전반적인 그런 뭐 사실은 심지어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그런 언론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뭐 중장기적으로 점점 이제 정권의 압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이번에는 틀어 잡았다, 네. 틀어 막혔다. 이제 앞으로는 조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부결될 것을 다 예상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을 향한 민심의 목소리를 듣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 국민의힘에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래도 아주 신랄 같은 기대가 있었는데 아하. 그 기대가 꺾였다라는 점 그리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했던 의원들도 사실은 무효표로 갔을 것이 지금 보여지잖아요. 무효표가 4표가 점 나오고 찍었다고? 예.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모두 이제 결집했다면 뭐 황보승 전 의원까지 다 포함해서 결집했다면 네. 115표가 나왔어야 되는데 무효표까지 합치면은 115표예요. 그런데 이게 뭐 이제는 뭐 김웅 의원은 자신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했죠.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말 국민의힘은 기대할 수 없는 구조구나. 이게 아무리 대통령이 그립을 강하게 잡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낙선한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낙선한 의원들이든 누구도 소신에 대한 투표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작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그 가결시 네. 그때랑 비교가 됩니다. 그때는 그쵸. 또 당연히 부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깜짝 놀라게 가결했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의원 성격들이 좀 다른 건가요? 뭐 사실 민주당 그냥 가서 막 찍어버리고 그냥 이유는 잘은 모르겠지만 예. 그 그립감이라고 지금 말씀을 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예. 차이가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이건 뭐 사실 제가 직접 관련돼서 말씀드리지 못 보는 게 그러니까요. 있지만 예.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네. 지금도 이제 어제도 아마 그런 기사들이 그런 용어를 사용하니까 뭐 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생각만큼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확 잡고 가는 것들이 그런 영향력이나 이런 장악력이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입지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 가장 약했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그 가결을 뭐 수십 표가 몇 표입니까? 한 30표 이상이 좋게 나쁘게 말하면 배신 비슷하게 된 건데 성향 예. 차이가 확실히 있다라고 국민의힘하고 보여져요. 민주당 네네네.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 어쨌든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예. 상명하복 상명하고요.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표가 예. 지금 말해주잖아요. 다 그대로 나왔어요. 네, 결과가. 뭐 겁나니까 점 찍고 무효돼버리고 결과가 그렇게 보여주는 게 네. 상명하복이라는 게 뭐 군대나 또 검찰 조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의
이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네. 민심과는 동떨어진 자신들의 당론으로 정한 진짜 흐트러짐 없이 일치대오 단결로 당론으로 부결시키자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킨다. 근데 민주당 즉 성향은 그런 게 아니라 내 소신이 있잖아. 내 하고 싶은 데 한다. 네. 뭐 당대표 나가면 나가, 잡아가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향 차이는 확실하게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굉장히 각자의 의견이 많고 뭐 이제 우리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많은 관심도가 높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 이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현상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또 잘 되느냐 이게 중점이지. 글쎄요, 이게 그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만 나올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 좀 이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부결은 됐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이제 폐기가 됐고, 그렇지만 계속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이죠. 이때 이제 이 기록, 사건 기록을 이첩을 했던 당일 8월 2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3차례 정도 대통령의 그 사적인 전화기로 외국에 있는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건데, 또 대통령실은 이거 뭐 자연스럽게 통화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이거 트리거 아니면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일단 확실히 수사는 해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딱 통화했다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한겨레에서 제가 아마 이거 맞춰가지고 저기 도표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딱 통화한 시점이 이게 이렇게 갑자기 이거를 저기 그 보직 해임하고 이거를 저기 사건 다시 빼서 가져오고 가는 그 과정이 딱 끼어 있거든요. 네,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딱 맞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게 그 명백히 군사법원법 위반이고요. 뭐 저기 잘 아시고 그쪽까지 잘 아시겠죠. 명백히 군사법원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게 사적인 통화, 이게 사적인 또는 그냥 통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거기에 관한 얘기가 있었으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한 건데 이것이 야 그냥 이렇게 뭐 사적인 전화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야기를 하면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포괄적 뇌물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히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죄를 논할 때 이슈가 많이 됐던 건데 그 논리는 이거야. 그러니까 원래 뇌물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 직무가 다 하는 거니까 국정 운영의 책임자니까 전반적인 책임이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한테서는 기본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포괄적 뇌물이라는 건데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뭐 자기 사안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직무와 상관없는 걸로 통화를 했으면은 예를 들어 뭐 달걀말이 뭐 이런 걸 통화를 했으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약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오갔다면 사실 이것이 뭐 말투나 이런 내용들이 가볍게 들렸더라도 이거는 직무에 관한 얘기로 지시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자, 지금 그 시점에 하필이면 8월 2일 그 시점에 이첩을 해서 7월 31일 날 회의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고 경로설이 있고 그 시점에 국방부 장관이 외국에 가 있는데 개인 전화를 들고 해가지고 뭐 계란말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 당시에 대통령과 이건으로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어요. 약간 일단 이거 거짓말이죠. 결국은. 이건으로 통화하는 게 또 거짓말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럼 이 건이 아니면 이첩 당일에 다급하게 3번이나 통화를 했는데 그 당시 출장가 있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시간으로는 오전 7시란 말이에요. 그럼 오전 7시에 대통령으로부터 3번이나 전화가 왔는데 이 건으로 통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통화한 것이 아닌 것인가? 그런 또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이 건으로 통화한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한 것인가?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그 전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였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공간에서 대통령 공간에서 전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누군가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은 오히려 이제 이종섭 장관이 아니다. 사실은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건으로 통화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다급하게 3번이나 전화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안보 전화를 오전 7시입니다. 오전 7시에 전화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안보 전화라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 통화를 끊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이제부터 보직 해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차상병 특검법 부결 직후에 사실은 이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는 마치 일상적인 통화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통화다. 그렇다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수사기관이 이첩된 당일에 3번이나 통화를 했다는 거는 이 건으로는 경로설도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이 직권남용에 대한 의혹이 더 이상 뭐 멈출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씀처럼 딱 하필이면 그 당시 8월 2일 날 그 당시에 수사 기록을 이첩한 것을 회수하냐 마냐 뭐 이런 과정에서 혹시나 영향을 끼쳤다면 직권남용죄 같은 게 성립할 여지도 있고 공수처의 수사력이 여기 집중이 될 거잖아요. 또 문제는 공수처가 이미 작년에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전화를 했다는 걸 알았다는 건데 어쨌든 결국 이 부분 이제 수사의 포인트는 이 부분 같은데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 낼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어려워요?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뭐 좀 다른 전문가하고 얘기할 일이 좀 사적인 자리긴 하지만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공수처가 원래는 이제 검찰개혁에서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했을 정도의 규모와 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는 그렇게 못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아요. 작고요. 규모가 작고. 기본적으로 네. 작고 그리고 인력도 부족하고 네. 뭐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이제 다들 냉소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성공한 거냐? 네. 예, 그렇게 그 견제할 만한 충분한 권한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걸 하려면 대통령과 맞서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건데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하고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조직이냐? 너는 사실은 좀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좀 무료가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진작에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거 법을 잘 모르면 국민들이 봐도 이상하거든요. 이상하죠. 지금 네. 보면은 딱딱 맞는단 말이죠. 거의 이게 분단위로 시간이 맞아요. 전화하니까 뭘 하니까 전화하고 다시 전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됩니다. 딱딱 되거든요. 예. 막 저기 전화가 딱딱 많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당연히 들여다보고 했어야 되는데 네. 이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지금 벌써 6개월 네. 정도를 작년 지금 말이니까요. 예, 6개월 예. 정도를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앞으로 그러면 이제라도 뭐 대통령이 정말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탄핵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그 외압이나 이런 것들을 버텨가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사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쉽지 않다. 작년에 연말에도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할 수 있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은 그래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요때 또 이종섭 전 장관 전화 많이 했어요. 네. 김용원 대통령 경호처장하고도 여러 차례 통화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게 군사법원 재판 과정에서 그 통신기록 조회하면서 다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 아니 경호처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왜 통화하죠? 이것도 좀 미래적이라는 평가도 있고 결국 수사 내용에 따라 가지고는 결국은 이종섭 장관 소환 또 그 윗선 소환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미 이종섭 장관의 지시로 네.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이 됐고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 이 사건 과정에서 네. 모두 다 아시겠지만 호주로 급하게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고 호주로 직접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호주 대사로까지 보냈어야 되는가? 대통령의 직접 지시사항을 받았고 그 통화 기록에 대해서 공수처가 11월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공수처가 확보했구나. 그렇다면 이제 수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이거 알았을 거라는 거. 전화했던 거 알고 그게 그렇죠. 기록을 확보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이거를 확보했으면 이제 이종섭을 바로 직접 불러서 그리고 이 휴대전화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디까지 더 기록을 파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건 수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진짜 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은 호주 대사로 갔구나. 그런 것이 다 이제 논리적으로 보니까. 맞춰지면서 이종섭이 또 이제 아무런 업무 관련성이 없는 대통령 경호처장과도 수차례 통화를 했다. 이 정도면은 대통령이 깊이 관여가 되어 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이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이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고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군대에서 일어났던 네. 임성근을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통화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장관이 경호처장한테 뭐 친구입니까? 네. 통화를 왜 합니까? 잘 안 하지요. 네. 자, 그 부분이 좀 이상한데 요거 하나 한번 짚어보시죠. 일단 여야가 조금 또 대통령실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VIP 경로설 일부는 좀 화를 좀 내면 어떠냐. 그리고 그거 단순한 의견 표시 아니냐라고 또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수사 외압이다. 이렇게 좀 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일단 단순한 의견 표시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말이 안 되고요. 그냥 웃으면서 야, 그거 그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했어도 예, 이거는 의견 표현이 안 돼. 의견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웃으면서 하더라도 예, 경도 하더라도. 아니라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미소설. 예, 이게 의견 표현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네. 이게 사실 그 시간에 뭐 전화했으면은 뭐 호텔 아침에 뭐였냐 이거 물어보는 거 외에는 전화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안 되겠죠. 예,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의견이라고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얘기했으면 그 자체를 일단 외압이에요. 근데 그 외압을 그 의견을 얘기하면서 화를 냈으면 네. 그러면 저 국권 통수권자라고 본인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통수권자이자 임명권자이자 장관의 직속 상관인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의견을 얘기했으면 그건 당장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가 제일 중요하긴 네. 한데 여기 이 얘기를 의견을 표명하면서 경론을 했으면 그냥 단순히 의견 표명하면서 화낼 수 있지가 아니라 네. 대통령이 이건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는 걸 의사를 표현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네. 관심 사안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묻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도 전화지만 이게 경로든 경로 아니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견 표명이라도 밑에 받아들이는 그 지시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진짜 네. 이렇게 아무리 큰 이슈가 나와도 이렇게 괜찮다라는 논리로 가는 것이 국민의힘의 그 어떤 굉장히 지금 지속적인 그런 반응인 게 비올백을 받은 것도 사과만 하면 된다. 네. 그게 특가 알선 수재죄에 딱 들어맞는 맞아떨어지는데. 딱 들어맞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만 적용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부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 그렇다면 처벌할 수가 없지. 네. 이런 논리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가 알선 수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에도 이것은 이런 식으로 알선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이렇게 하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네. 적용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대통령 경로설 처음에는 경로설 없었다. 박정훈 대령의 망상이다. 대통령 경로 없었다라고 처음에 일관적으로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경로설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 군데 나오고 또 녹취 파일도 있다. 들은 사람이 또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경로 하면 어떠냐. 한 좀 내면 어떠냐. 이렇게 내면 나와요. 어떠냐. 그래 통화 나오니까 통화할 수도 있지. 이제는 계속 모든 게 점입 가경이다. 무엇이 나와도 예를 들면 수사 외압이 나와도 그거 하면 어떠냐. 외압했는데 외압 좀 하면 어떠냐. 외압 얘기할 수 있지. 대통령이 할 수 있지. 이렇게 나올 판입니다. 나올 때마다 네. 하나씩 계속 그러면서 사과하면 되지 않겠냐. 이제 결론은 사과로 가지 않을까. 대통령이 좀 그렇게 과격하게 의견을 표현한 것 뿐이다. 수사 외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그 상부 본인이 잘못이다. 이렇게 할 판입니다, 진짜. 자, 이 좀 해병대 특검법 사실은 뭐 22대 국회에서도 이제 개헌하자마자 재추진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해병대 특검법 말고도 여러 뭐 특검법들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한동훈 특검법 뭐 있는데 앞으로 이 특검법들을 어떻게 예상합니까? 뭐 지금 여론이 일단 탄력을 받아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살림반 상태에서 야권에서는 이거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론 문제도 있고 네. 사실은 지금 하나하나가 다 넘어갈 수 없는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 수사기관이나 이쪽 수사 과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특검밖에 없거든요. 특검밖에 없죠. 없기 때문에 특검법을 사실 추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요. 제가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특검 자체가 사실은 한계가 좀 명백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수사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정해져 있고요. 결정적으로 특검을 하면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특검을 하면 특검 실무는 전부 검찰이 와서 해요. 아, 또 검사가 들어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문제점들이 조금씩 얘기돼서 제가 이제는 얘기하는데 사실 당시에는 매우 잘 진행됐다라고 생각하는 박근혜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국정농단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수사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 제가 실무에서 들었어요. 예. 검찰들이 와서 딴 생각들을 하는 검찰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당시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말을 못했는데 예. 사실 이제 요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같은 일에 반복될 위험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정권과 관련된 거라서. 그래서 특검이 되더라도 특검이 제대로 수사한지에 대한 견제나 아니면 감시 같은 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특검법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네. 뭐 계속 또 거부권 행사가 되겠지만 뭐 국회 입장에서는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 좀 전에 우리 신주인 변호사께서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이것도 지금 수사 중인데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담당하는 부장검사들 모두 유임이 됐다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이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중간 간부들을 유임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이 중간 간부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여기서 이 사람들까지 바꾸면 어쨌든 이게 모양새가 안 좋을 수 있으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유임시켜달라는 요청을 한 게 아닌가 네. 읽혀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중간 간부에서 어떤 의견을 내든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는 정말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례적으로 전주지검장이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렇죠. 그 전에 했던 사건들이 면면이 뭐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그거를 후원을 받았다라는 걸로 기소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사건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매섭게 몰아쳤다라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불러들인 데는 예. 이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을 믿고 이것에 대해서는 믿고 맡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소환 자체는 소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이것이 진짜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네. 많았고 바로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환이 없다라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소환은 절대 없다. 그렇다면 과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주가 조작 정황이 검찰에서의 기록으로도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불기소장을 쓸 것인지 이것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그 불기소장이 나오면은 불기소 이유를 쓰지 않습니까? 네. 불기소 이유면 다 공개가 됩니다. 어떤 연유로 불기소가 그렇죠. 되었는지. 우리가 볼 수 그렇다면 있죠. 더 특검에 불을 당길 수가 있다. 아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 가방 수수 그게 어떠냐 사과면 하면 된다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그런 논평을 무수히 쏟아내고 있는데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알선수재죄 범죄다. 네, 이건 알선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률가가 국민의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신문 언론에서는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중앙지검에서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알선수재죄가 적용돼야 될 수가 되는 있다. 행위다. 자, 그럼 결국 이제 이 부장들 바꾸지 않은 거는 또 한편으로는 수사 좀 제대로 잘해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나요? 그럴 리가 없죠. 아, 그건 아닙니까? 제가 아까 지금 제가 신주면서 말씀하신 대로 네. 보충을 하면요. 이제 이제 옛날에 검사 동일치 원칙이라는 말은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폐기된 지는 좀 됐습니다. 좀 되죠. 10년도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중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선 검사들한테 전화가 가요. 네. 대검에서 직접 전화합니다. 해서 이거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해요. 아하, 아예 직접이요? 직접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중간 간부급 이상이 사실은 장학도 있으면 일선 여기 지금 부장검사면 딱 중간 정도 중간 정도 실무 중간쯤 정도 되는 건데 부장검사가 할 수 없는 위치에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고 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이런 업무 지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이러는 게 아니라 대검에서 직접 담당 검사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니까 네. 이게 업무 지시 라인을 제대로 지키는 거냐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원래 이런 행정지시 같은 것들은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전 문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검찰은 문서를 안 합니다. 전화하죠. 네, 검찰은 다 전화를 해요. 합니다. 이게 지난 정권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근거 남겨라. 지시를 하면 근거 남기고 네. 지휘계통 지켜라라고 남겼는데 그걸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나마 근거가 남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 얘기해도 되겠죠?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이거 하시는 분들은
검찰 내 메신저가 있어요. 메신저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메신저로. 예, 그거는 서버 그래서 서버에 좀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민감한 것들은 다 전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뭐 부장검사급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할 수 있는 위에서 직접 내려와서 차장급 이상에서 전화 오고 아니면 대검에서 전화 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시킨 대로 안 하면 그냥 날아갑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냥 뭐 왜냐면 이거 담당 검사 바꿔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 들어요. 뭐 우리가 변호사들 일하다 보면 이런 김건희 여사 사건이라든지 이 사건들 기록이 수만 장, 뭐 수십만 될 겁니다. 만약 부장을 바꾸거나 뭐 이래 버리면 또 다시 봐야 됩니다. 1년 동안 그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수사팀을 또 부장급 밑에 검사들 바꾸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눈여겨봐야 네. 될 게 있는데요. 이게 그 검찰에서 쓰는 방법 중에 네. 하나인데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고 싶으면 교체하는 게 아니라 평검사들 몇 명을 뺍니다. 아, 일 못,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하도록 일손이 만들어버린다. 부족하면 말씀하셨던 예, 거 그렇게 예. 많은데 예. 이거 다 소환하고 이거를 검토하고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검사를 실제 뭐 부장은 여러 명 있더라도 부장이 직접 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담당 검사를 그냥 설국에 빼버려요. 그러면 뭐 두세 명에서 이걸 하는 건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공수처는 검사가 3명인가요? 뭐 4명인가요? 그 몇 명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쉽지 않다고 하고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어떻게 될까요? 전혀 기대하지 기대하기 기대할 어렵다? 수가 없다. 이것도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검찰에서는 뭐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사실은 지금 뭐 국민의힘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구하기에 모두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보면은 네. 최상병 특검법보다도 더 아예 그 뭐랄까요? 그 언론에서의 그 용어 자체도 네. 모두 다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지 말아라. 여사를 붙여야 됩니다. 네, 김건희 예. 여사 특검법이라고 해라. 예. 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혀 논의에 맞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전 영부인이죠. 오히려 김정숙 여사, 김정숙 여사의 지금 인도 방문, 국빈 촉청으로 간 인도 방문 사건까지 지금 같이 맞불 작전으로 언론에 띄우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사를 지켜라, 여사 특공대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드문드문 계속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지구당을 좀 부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구당.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이긴 합니다. 네. 제가 생각엔 당대표 진짜 나오는구나. 나오려고 하는 것이다. 지구당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지구당 부활은 정치권에서 해먹은 이슈입니다. 아하. 이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지구당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 가지 부패나 아니면 부조리 온상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사실 지구당이 없어졌는데 지구당이 있으면 이제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지역구마다 결국 네. 간단 쉽게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이 당 조직이 이제 구체적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게 되는데요. 이게 지구당이 없으면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 국회의원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중심점에 대해서 당이 뭉쳐서 움직이는데 국회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게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위원장 같은 경우 이게 지구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 영향력이 세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죄송한데 좀 말이 좀 꼬이는데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 국회의원이 그 당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구당이라는 게 있으면 네. 지구당을 통해서 그 현직 국회의원하고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클 수 있거든요. 같이 붙을 수 있으니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원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하. 기회가 좀 더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지구당 부활이 법으로 해야 되는데 네. 국회에서 그래서 통과가 안 됩니다. 아하. 현직 국회의원들한테 의원들 입장에서 지구당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네. 지구당이 안 좋은 거죠. 따져보면. 근데 지금 네. 한동훈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네. 지구당 원외 인사들한테 가서 지구당 얘기를 했다는 거는 내가 지구당 부활을 밀어붙일 테니까 나를 밀어달라는 얘기예요. 밀어달라. 당대표. 예, 당대표에는 사실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뽑잖아요. 그렇죠. 뭐 가중치가 있을지 그거는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민주당만 있죠. 네, 민주당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외 인사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네. 제대로 만들 테니까 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온다. 네, 아니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권 도전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의힘 많은 찐윤 의원들은 네. 특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논의로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지구당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전혀 다른 성격으로 사실은 당원권 중심 그리고 의사소통 확대 이런 측면에서 지구당 부활, 지역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당원들 간의 의사소통, 당원 민심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논의에서 시작됐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것과는 좀 별개로 본인이 좀 예. 당대표 도전하기 위해서 하는 별개로 것이다.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점에서 출발했지만 같이 지구당에 대해서만큼은 의견이 통일되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논의의 성격, 출발점은 전혀 다를 것이다. 네. 자, 이제 21대 국회가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21대 국회 총평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22대 국회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두 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 점수 한번 주실까요? 빵점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도 50점 못 넘길 것 같아요. 50점은 넘길, 뭐 꽈락이네요, 그죠? 네,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당 뭐 사실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만 네. 특히 이제 후반기에 와서는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는 역할을 못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기는 포함해서 민주당이 큰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봐서 가장 큰 잘못은 국회의장 잘못 뽑은 게 제일 국회의장? 네, 의장을 잘못 뽑은 게 제일 큰 것 같고 박병석, 김진표? 네, 잘못 뽑은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아하. 그게 제가 이제 그 박병석에서 김진표 넘어갈 때 무렵의 얘기를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네.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한 적이 있으니 제가 네. 그 무렵에 제가 그 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는 내용을 좀 봤는데 그때 당시에 박병석 의장이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위원회 혁신위에서 지금 이제 그 박병석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 비판을 받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최다선 의원을 그냥 밀어주는 데 있다. 네. 근데 사실은 최다선 의원이라고 밀어주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무슨 연공서열 따지는 조직도 그렇죠.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할 만한 사람들을 제대로 따져가서 투표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솔직히 당시에. 네. 그렇게 얘기했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뭐 필요하냐. 우리 잘하고 있는데라는 식으로 했고 그래서 당시에 그럼 이렇게 되면 김진표 의장 가는 건데 난 김진표 문제 없다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소신껏 할 거라고 했던 김진표 뽑았어요. 결국 그 뽑은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뽑았어요. 그렇죠. 다수가 뽑아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 전반기에 그러니까 결국 정권도 넘어갔잖아요. 정권 넘어가는 이런 일 겪으면서도 이 사람들 문제인식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린다. 예, 국민들의 열망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렸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단적인 예로 든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일을 했으니 이게 제대로 견제가 됐을 리가 없죠.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한 물론 여야 마찬가지지만 네. 민주당이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50점 미치고 국회의장은 당신들이 뽑았다 결국은. 근데 국회의장 잘 못 뽑았다고 그러고 있다. 이번에도 국회의장 이제 후보자 의원식이 됐지만 네, 어떻게 점수도 좀 주시고. 네,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대통령이 다르잖아요. 예. 와, 그런데 이게 후반기 2년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가결 그 건에 대해서 당원들이 폭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공천,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새롭게 이거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적극 참여가 돼서 이제 22대 국회의원들 구성에는 당원들의 예. 의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많이 반성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예, 반성해야 끝났어요, 되고, 근데. 네, 예. 반성해야 되고 예. 22대 국회는 조금 신락 같은 희망을 좀 더 좀 가져보고 더 싶습니다. 잘해라. 네, 정신 차리라. 네, 그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두 분 우리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23합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뉴스 인사이다 1부 끝내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15일 공개 방송을 합니다. 첫 공개 방송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코너, 또 풍성한 사은품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 커뮤니티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자, 더 재미있고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